대학신문 기사를 좀 더 현장감 있게 만나볼 수 있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북대 신문의 이태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학보사인 전북대 신문에서 대학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태한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정책 짚어보기입니다.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기사 내용 들어보기에 앞서서 기사에 실린 지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은 다 사라지고 서울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네, 이 사진은 광고 천재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재성님의 작품인데요. 대한민국의 수도권 및 서울 쏠림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신대한민국 전도 서울공화국의 모습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은 본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는 재능과 인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대한민국 현 사회를 비판하는 정도의 용어에 그치지 않고 공중파 뉴스에도 사용되면서 큰 이목을 끌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그 현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정책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기사에서 다룬 내용은 지난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의원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 법안은 지역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 개발로 인해 서울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서울과 지방의 경제, 교육,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을 발의 및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방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지역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발의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격차는 말 그대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에 국회의원들 역시 수많은 법안을 발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치권에서의 논쟁으로 그쳤고 이번에 발의된 법안 역시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치권에서조차도 수도권 지방, 불균형 문제 중 대학 교육 분야에 관한 법안은 발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의대 설립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실제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대학들의 가장 큰 과제가 학령 인구 감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상교육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통계청과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그 향후 학령 인구가 30% 감소세를 보이고 2037년에는 지방대학의 83.9%가 신입생 정원의 70%도 선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령 인구가 감소한 상태에서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밸류가 높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우선 충족돼 지방대학은 자연스럽게 정원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대학에 특별한 이점이 없다면 입시 결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부족해지면 상대평가의 특성상 이전이라면 지방대학의 입시 결과에 맞는 성적을 낸 수준의 학생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해당 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현저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지방군립대에 무상교육이라는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새로운 이점을 만들어 입결 상승과 충원율 확보 등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지역 발전에는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게 되면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수요가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 역시 수도권 지역 사회에 투자하게 됩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수요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치되는 것, 특히 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형상으로 인해 지역 인재는 계속해서 유치되고 이들보다 성적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되다 보니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정체되거나 쇠퇴하게 됩니다.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영철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모두 서울로 가 지방에 남지 않게 되면 서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지방은 계속해서 쇠퇴하면서 지방의 미래는 당연히 서울에 비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방군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지방군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방군립대가 지역 인재를 확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대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과연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다면 수도권 진학을 접고 지방 국립대 지원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무상교육과 함께 많은 정책들이 병행되어야만 위에서 꾸준히 언급해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대학 지원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의 지방 이전, 대학 교육비 증액 등이 있겠는데요. 특히 교육부에서 대학에게 지급하는 교육사업 지원비의 경우에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격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예로 2019년 BK 플러스 사업비로 대한민국 대표 명문사학인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232억 원과 218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전남대와 전북대는 63억 원과 72억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145억 원과 188억 원을 지역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도권 사립대학과의 격차는 큰 편입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역사가 짧지만 특성화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들처럼 연구비를 통해 꾸준히 성과를 내는 학교를 보면 대학의 연구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과 지방대학이 들어서는 것 역시 선호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것 역시 대학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 지방대학 학생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이전은 지역 인프라 확충 효과도 덤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진학할 대학을 선정할 때 물론 대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이제 부수적인 요소들도 많이 고려를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책들에 반영이 됐을까요? 네, 주거환경과 문화시설 등 지역 인프라 역시 학생들의 대학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무상교육이 이뤄지더라도 지역의 인프라 차이가 개선되지 않으면 무상교육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겠죠. 사실 제가 대학에 진학을 꿈꿀 때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도 서울권 대학을 진학하는 주요 이유는 교육 역량도 교육 역량이지만 그곳에서 학생들이 개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인프라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지역 인프라는 대학이 아니라 시나 도정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상교육 정책과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며 동시에 필히 해결돼야 할 문제인 것이죠. 네,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닌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인프라 때문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에 거점국립대를 다원화 캠퍼스 체제로 통합하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행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거점국립대들이 지금과 같이 통합대학교가 아니라
특성화 대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한국 1대학이 되어 법학만을 가르치고 전북대학교는 한국 2대학으로서 사회과학만을, 부산대학교는 한국 3대학으로서 의학만을 가르치며 각 대학마다 특정 학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죠. 공동학위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모든 대학을 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프랑스가 딱 떠올랐는데 국공립대를 결국은 통폐합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또 그리고 공동학위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프랑스 예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는 지금 현재 파리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등 총 13개의 국립대학이 존재하는데 국가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으로 통과하면 해당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에는 대학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 이리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그랑제골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랑제골과 국립대 간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부산대학교 김한석 교수는 공동학위제를 실시할 경우 국립대학은 하향 평준화되고 서울 사립대는 프랑스의 그랑제골처럼 변해 새로운 대학 서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영철 교수 역시 대학 연구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 내 최고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의 수준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동학위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또 한 번 짚고 가야 하는 문제가 바로 재원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국공립대 모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충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쪽에서 내놓은 재원 마련 방안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할애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1년 예산은 약 4조 원인데 국가장학금은 학령 인구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술했듯 학령 인구는 향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규모 역시 30% 줄어든다는 것이고 만약 예산 삭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약 1조 2천억 원의 국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김한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1년 예산은 약 4천억 원인데요. 이는 학령 인구 감소 추이에 따른 국가장학금 예산 삭감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어 김한성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불일 때 국립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점,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BK 사업의 예산이 총 약 5,300억 원인 것을 언급하며 결국 정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의 문제이지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무상교육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무상교육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낙 발의되는 법안이 많기에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김한성 교수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의 주요 교육 정책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지방공립대 문제가 부각된다면 충분히 무상교육 등 관련 정책이 대선 입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죠. 네, 마지막으로고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대학을 선택하게 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지 지금 또 전북대에 재학 중이시니까 진솔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같이 이미 지방공립대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도 무상교육이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연구비 증액과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방공립대 재학생들이 선택의 폭과 취업 이전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지고 많아져야 실질적인 메리트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기 전인 고등학생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앞서 김하성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무상교육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구미가 당기는 제도일 것입니다. 분명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이를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 자체에서 투자자 입장에선 매우 솔깃할 수 있는 거겠죠. 정리해보자면 대학을 투자로 생각했을 때 무상교육은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연구 역량 강화와 기업 이전에 통한 인프라 확충은 투자 대비 효율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 그리고 적은 비용은 등록금이죠. 등록금으로 고효율, 취업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진정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이 같은 정책은 필히 실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저희 대학24시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이 기사를 작성할 때도 저희 부족한 식견으로 인해서 많은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직접 찾아뵈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사체를 보면 무상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무상교육은 지방대학을 살리기보다도 기본적인 국민의 평생교육,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평등한 복지를 위해서 또 도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나 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들으면서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우리 이태한 기자가 정말 발품을 팔고 노고를 하고 좀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기사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 신문 이태한 기자와 함께한 24시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